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역사 수업 같이 하게 될 유진 선생입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슬픈 사랑의 스토리이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함께 함축되어져 있는 또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우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호동왕자 낙랑공주의 얘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했는데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들릴 것도 같고 안 들릴 것도 같고 한번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자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누구였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그렇죠. 고려의 무인이었던 김부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부식이 지은 이 삼국사기에 어느 편에 나오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다 곁들여졌냐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 제3대 왕이었던 대무신왕, 이 왕의 이야기 통해서 누가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대무신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이야기 일부분에 속해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다? 바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구려 제3대왕 대무신왕이었습니다. 유리왕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무신왕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가계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누구고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가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대무신왕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대무신왕의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유리명왕, 그죠? 주몽의 아들이었죠? 찾아서 왔죠? 기억나요? 네, 칼자루를 찾아갖고 와서 겹쳤다는 거죠. 제2의 왕이었던 송씨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무신왕이었다라는 거죠. 고구려 제3대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에서는 해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해오라는 아들이 아주 사납고 모졌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입니다. 해오는 성격에 포악했지만 호동은 굉장히 유연하고 많은 백성들과 친화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대무신왕의 가계도 잘 보세요. 유리명왕과 제2의 왕후 송씨에서 나서 대무신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 대무신왕은 굉장하게 고구려의 영토를 넓히는 왕이었어요. 내 앞에 영토를 방해하면 모두지다, 무너뜨리다 라고 하니까 뿅방처럼 뿅뿅뿅뿅 치고 있죠. 그래요. 바로 대무신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기반을 이룩하는 굉장히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 밑에 압록강 밑에 평양성 근처에 평양지금의 근처에 평안 북도나 남북도 정도에 낙랑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채씨들이 세운 낙랑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체리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고구려가 우리 낙랑국을 침략하면 어떨까 체리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무신왕도 저 낙랑국을 침범해서 우리의 영토로 참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요? 낙랑국의 체리가 누구요? 대무신왕의 호동왕자가 잘생긴 걸 알고 누구와 만나게 하냐면 바로 낙랑공주와 만나게 해줍니다. 아유, 젊은이 우리 집에 잠깐 거닐러 오게, 놀러 오게. 어르신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유, 되지. 체리가
호동왕자를 자기네 집에 유인했어요.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체리의 딸이었던 바로 낭랑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내 딸이며 이 나라의 공주라네. 둘이 만나자마자 뭐 했을까요? 하트 뿅뿅뿅뿅, 하트 뭐 뿅뿅뿅뿅. 둘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낭랑국의 공주가 저렇게 예쁘다니. 어머, 우리 호동왕자님들 너무 멋지시네요. 남자랑 아주 씩씩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이를 뭐예요? 젊은 남녀가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낭랑국에는 어떻게 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적을 길목을 해서 맞게 됩니까, 공주님?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데이트하면서 슬쩍 호동왕자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낭랑공주가 저기 쳐들어올 때 보면 저기 보이는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려요. 쿵쿵쿵 이런 나팔소가 쿵쿵 소리가 나면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면 적군이 오면 뭐예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군이 오는 걸 알고 있는 자명고와 자명각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명각은 나팔을 얘기합니다. 뿔나팔이 저절로 울리죠. 그래서 낭랑국을 침범하기가 어렵구나. 호동왕자가 생각했어요. 사실은 호동왕자는 낭랑공주를 만나면서 이 낭랑국을 고구려와 어떻게 합병하고 어떻게 함께 이렇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 호동왕자 낭랑공주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호동왕자가 이 대문신당에 가서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래, 그 여인이 누구냐? 낭랑국의 낭랑공주입니다. 낭랑국의 낭랑공주? 대문신당이 깊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들아, 예 아버님, 네가 낭랑공주와 결혼하려? 예. 근데 난 조건이 있단다. 뭐야? 우리가 낭랑국을 합병해야 된다. 그 땅 우리 차지로 차지할 때 너도 낭랑공주를 얻을 수 있단다. 근데 아버님, 우리가 그날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자명고와 자명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낭랑공주에게 네가 뭐라고? 자명고를 찢으라고 얘기해주고 나는 영토를 얻고 너는 낭랑공주를 얻는 서로 다 좋은 관계 아니겠냐? 이것을 누구에게? 낭랑공주에게 이야기해보렴. 호동왕자는 고민했지만 낭랑공주에게 뭐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고구려가 낭랑국을 뭐요? 점령할 수 있도록 자명고를 찢어주십시오. 그러면 낭랑국이 위험해질 텐데 이 낭랑공주는요, 사랑과 나라 사이에서 애국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뭐예요? 고구려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고구려들이 쳐들어왔다. 둥둥둥둥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요? 이 낭랑공주는 내가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조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낭랑공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굴요? 호동왕자를 보고 싶은 생각 절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할까요? 낭랑공주가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까요? 자명고를 칼로 찢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고구려군이 쳐들어왔는데 자명고와 자명각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낭랑공주의 아버지 체리가 가보니까 누군가가 자명고를 칼로 촥촥 찢어갖고 누가요? 뿔나팔을 다 뿌겨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호동왕자의 뜻에 따라서 공주가 했다는 것을 누가? 아버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는 공주를 불렀습니다. 낭랑공주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나라를 배신했으니 어쩔 수 없구나 나의 딸이요. 낭랑공주는 불효여식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뭡니까? 아버지 체리가 자신이 사랑스럽던 낭랑공주 스스로 화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비극을 요소시하게 되어집니다. 낭랑공주가 죽게 됩니다. 사실 호동왕자는 낭랑국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누구예요? 낭랑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일이 있으면 자기 딸을 죽은 다음에 남국의 왕이었던 체리는 고구려에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 호동왕자는 승리의 기쁨들을 가지고 낙랑궁에 와서 누굴 찾을까요? 낙랑공주를 찾습니다. 낙랑공주, 낙랑공주 어딨어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아무도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왕자이지만 적국의 공주를 사랑해서 옳지 않아. 그리고 낙랑궁 사람들은요, 사랑에 빠져 적을 돕다니 공주님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호동왕자가 그렇게 낙랑공주를 찾았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누구요? 낙랑공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당신이 이렇게 죽은 것은 나의 잘못이었어. 나는 이 땅만 정복할 수 있다면 낙랑공주 당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나의 죄요 용서하여줘. 하고 울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울음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었어요. 속상하니까 낙랑공주 무덤 앞에서 호동왕자 당신 때문에 내가 죽었구려. 낙랑공주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구려 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낙랑공주 정복한 다음에 개성장군에 대해서 호동왕자가 돌아올 때 모든 고구려 사람들 기뻐했고 아버지였던 대무신왕도 기뻐했지만 호동왕자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것을 알고 그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랑공주가 죽었는데 호동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호동왕자 낙랑공주는 따라서 결국 뭡니까? 극단적인 죽음을 하고 맙니다. 호동왕자의 애국심과 낙랑공주의 이루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호동왕자를 향한 시기질투가 맡았어요. 왜 호동왕자가 극단적인 죽음을 했나? 낙랑공주가 당연히 죽여서 그랬지만 첫째 왕비와의 대립이 있었어요. 호동왕자는 아까도 대무신왕의 가계도도 살펴봤지만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당신은 맏아들, 장자가 중요했는데 장자가 아니고 맏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놓았을 때 한계를 느꼈고 또 정치적인 희생양을 삼았어요. 왜요? 첫째 왕비의 아들이었던 해오에 대해서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호동을 첫째 왕과 자꾸 깔아내서 모함하고 해서 결국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동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풀지 않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겠다? 자기의 당당함을 밝히겠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김부식에 보면 이 호동왕자의 이 극단적 죽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풀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불같이 화를 내면 좀 뒤에 머물러 있다가 와서 아버지 사실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작은 생각을 가지고 소위의 생각을 가지고 대의를 품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볼 때 이 호동왕자의 극단적인 죽음에는 낙랑공주와 이루지 못한 사랑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욕서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누가 있었다? 낙랑국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 낙랑국 실질적으로 존재하니까 낙랑국이 누구냐? 학계에서 보면 학계에서 보면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중국이란 나라가 내부의 진영을 세웠다는 것, 군을 세워가지고 다스렸던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볼 때는요, 이 낙랑군에서 낙랑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낙랑군은 번조선의 대부였던 최순이 한번더 평양에 도읍하고 세운 나라가 뭐다? 낙랑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사후대 낙랑군과 낙랑국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경 근처에 낙랑군이 있었고요. 최씨의 낙랑국은 바로 고구려 밑에, 압록강 밑에 뭐가 있었다? 한반도 평양에 낙랑국이라는 것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낙랑국에 있는 일부가 이 평양 쪽으로 와서 이 낙랑국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습니다. 낙랑국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야기가 이루지 못한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낙랑국, 이 땅에 존재했다가 몇 년 존재하지 않아요. 몇십 년? 길어야 40년 정도
이 땅에 존재했던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낙랑국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고구려의 수도인 졸본에서 낙랑이 있었다는 평양 있죠. 평양 남북도 중에 뭐가 있었다? 낙랑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낙랑이라는 나라도 결국 누구의 나라다?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되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호동왕과 낙랑공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낙랑이라는 국가가 있었다. 낙랑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어떤 나라냐? 와, 어떤 나라였어요? 이러한 뭐요? 금속으로 뭐요? 허리띠 고리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흔히 뭐 혁대에 보면 구멍에 뻥뻥뻥뻥 들고 이렇게 끼워갖고 꼭지 꽂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이러한 유물들이 지금도 뭐예요? 평양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 만들었다? 바로 이 낙랑국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낙랑국은 이 혁대를 만든 것을 보면 유목민이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특별히 말을 잘 타는 기마군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 여전히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었고 유목민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서 얘기해서 빼줄 수 없는 이야기가 뭐랬어요? 대무신왕, 고구려의 3대였던 대무신왕의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구려의 최초로 영토를 넓히는 데 힘을 썼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의 업적이 김부식의 삼국사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한 일부분에서 뭐가 등장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대무신왕이 어떤 업적을 했냐? 첫 번째, 부여를 공격해서 대소왕을 죽입니다. 대소왕이 누굽니까? 주목을 쫓아냈던 왕이잖아요. 그걸 부여를 공격하고, 두 번째, 개마국을 정복합니다. 압록강 대첩이 있었나요? 세 번째, 구다왕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네 번째, 낙랑국을 항복시켜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대무신왕이 이런 수없이 말하면, 첫째, 고구려 성장의 기초를 이룩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 왕을 이어서 누가요? 바로 광개토대왕. 누구요? 바로 장수왕. 이 사람들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쌓은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대무신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잘 나누진 않지만 이 대무신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고구려 성장의 기초를 놓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이 역사적 팩트예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는 소편이고 실질적인 줄거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대무신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대무신왕의 중요한 점이 뭐냐? 중간 집권적인 정치의 발판을 마련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왕권이 강화되지 못했지만 하나 둘씩 뭐요?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왕의 기초를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사 수업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이야기한다? 뭐라고요? 호동왕자 낙랑공주는 어디서 나온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에 나오는데 호동왕자 낙랑공주가 주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주다? 대무신왕이 이야기를 하다. 낙랑국을 항복시키는 이야기 중에 일부분에 뭐가 있다? 호동왕자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호동왕자 낙랑공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이루지 못한 러브스토리가 중요하지만 보다 낙랑국이 근간 이 혁대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가 발달했고 유목민주고 기목민주고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하고 이 대무신왕이 고구려 성장의 기초를 놓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의 발판을 마련한 왕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정치에는 뭐예요? 역사에는요 이렇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제일 중요한 건 낙랑국이라는 이 존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 하고요. 대무신왕이라는 거 꼭 기억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사 수업 재밌게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안녕!